자, 여러분, 보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강은 어린이날, 손님 오신 날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어, 그날 수업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이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잘 되네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5장이 되겠습니다. 5장은 국제금융균형 조건이라고 합니다. 국제금융균형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페리티라고 합니다. 페리티. 페리티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뭘 의미를 하는지를 페리티를 한번 찾아보면은, 그냥 등가 관계야, 등가. 등가. 같다라고 하는 거야. 등가 관계. 그래서 A와 B는 근데 요 같다라고 하는 게 항상 같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같게 된다. 라는 의미. 항상 같다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같도록 되어진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패리티는 국제금융 이론에서 일종의 균형 조건으로 사용됩니다. 균형 조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패리티는. 그래서 이 패리티가 여러분이 잘 안 써지나요? 여러분이 이 패리티를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음, 물론 이제 새로운 걸 배우면은 그게 어렵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은 이 페리티는 전체 국제 금융 이론에 대해서 보자면 굉장히 쉬운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페리티를 정말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 이걸 잘 이해를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국제 금융 이론의 어떤 기초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초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초. 이 페리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매력 평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자율 평가예요. 이 평가라고 하는 얘기는 페리티예요. 페리티. 그치? 구매력 평가는 구매력을 굉장히 중시를 한 얘기지. 그래서 국가 간의 환율에서 환율은 구매력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환율은 구매력 따라 결정이 돼요. 이 구매력 평가는 약간 이제 교역에 중점을 둬요. 이 이자율 평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 양국자 수익률,
따라 결정?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이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얘는 어떤 투자잖아, 투자. 그래서 얘는 어, 금융 투자 거래에 중점을 둬요. 얘는 교역이야. 투자 거래야.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이제 국제 수지를 보면은 국제 수지가 뭐냐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거주자 비거주자 간의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거죠. 이것도 우리가 그 국제 수지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얘는 교육이잖아. 얘는 약간 수출 수입 요거와 관련된 거네요. 내지는 수출 수입 내지는 경상 거래. 얘는 이자율 평가는 얘는 약간 좀 금융 계정이죠. 금융 투자 관계라며. 요게 요렇게 틀려요. 확연하게 약간 구별이 되는 거야. 구매료 평가와 금리 평가는 이자율 평가는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구매료 평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절대적 구매료 평가. 두 번째는 상대적 구매료 평가. 다음에 이 이자율 평가도 첫 번째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지. 유위험 이자율 평가. 두 번째는 무위험 이자율 평가. 맞아요. 네, 물론 이자율 평가는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아 나중에 정말로 여러분이 이 네 가지를 다 이해를 한 경우에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네 가지를 잘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하죠.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구매력 평가의 절대적 구매력 평가 먼저 봅시다. 자, 여러분 이거 다 써주세요. 아니 이거를 나도 좀 찍어야 되겠네. 이거 배웠다고 하는 것을 좀 찍어야 될 것 같아. 됐어. 자, 절대적 구매력 평가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게 가장 먼저 나왔어요. 자, 절대적 구매력 평가. 이 절대적 구매력 평가는 확률은 어? 통화 가치, 어떤 통화의 가치, 이거는 구매력이라. 구매력. 그래서 환율, 어, 두 국가의 통화
갖는 매력을 반영해야 돼. 요게 이 구매력 평가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이게 얼마나 맞는 얘기냐면은 정말 이론적으로는 정말 100% 맞는 얘기. 이론적으로 볼 때 100% 맞는 얘기. 그래서 이 절대적 구매력 평가는 엄청난 이론 내지는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경제학적 사고에서 나온 100% 경제학적 사고에 기반한 그런 환율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100% 경제학적 사고에 기반한 환율의 정의예요. 알겠어요?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아? 100%. 예, 정말 100%야. 사고에 기반한 환율의 정의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데 어떨 때는 잘 안 맞아. 왜냐면 이게 이론에만 기반을 했기 때문에 잘 안 맞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또 써줍시다. 알겠죠? 7, 8 작으니까 이거 뭐 계속 써도 자,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이제 구매력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구매력은 무엇이냐? 어떤 하나의 통화의 구매력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구매력은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사과가 있다. 사과의 가격이 1,000원이에요. 이 의미, 사과의 가격, 사과가 이게 1,000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의미는 무엇인가요? 응? 예전에 했던 거긴 해. 근데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이걸 이해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사과의 가격. 이것의 의미는 사과 한 개와 1,000원이 교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과 하나를 팔면은 1,000원을 받고 1,000원이 있으면 사과 하나를 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 구매력을 어떤 통화의 구매력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1,000원이라고 하는 그 돈의 가치, 그거는 사과 하나요. 1,000원의 가치는 사과 하나예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럼 만약에 사과 하나는 1,000원인데, 그럼 1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1원, 어, 어떤 원화 통화의 단위잖아. 우리나라 통화 딱 한 단위가 있다라고 하면 사과를 몇 개를 살 수가 있을까요? 1,000원 있으면 사과 하나를 사는데 1원 있어. 그럼 사과 몇 개를 살 수가 있어? 어? 사과 1,000분의 1개.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면 큰일 나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갈 리는 없어.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1,000원 있으면은 사과를 하나를 사는데, 그럼 1원이 있으면 사과 몇 개 살까? 1000분의 1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1원 가지고 1000분의 1, 저기서 1000분의 1, 1000분의 1 해서 사과 하나가 모였어. 그러면 난 얼마를 쓴 거야? 1,000원을 쓴 거야. 그래서 사과 하나의 가격은 1,000원이라. 대신 사과 1000분의 1의 가격은 1원. 1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과 1000분의 1을 살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사과 1000분의 1의 의미는 무엇이냐? 얘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어? 원화. 이거 되게 중요해. 한 단위의 구매력이에요. 원화 한 단위의 구매력. 얘를 자세하게 보면은 자세히 봐봐. 사과 1000분의 1K, 1000분의 1 이게 뭐야? 어? 1000분의 1 얘는 사과 1000분의 1 얘는 바로 사과의 가격을 1로 나눈 거랑 똑같은 거지. 사과의 가격이 얼마야? 1000이잖아. 응? 1000분의 1. 1000분의 1은 사과의 가격 분의 1과 동일한 거예요. 맞지? 1000분의 1은. 알겠죠? 자, 이거를 일반화 시킬 수가 있어. 일반화. 일반화. 지금 일반화라는 얘기는 지금은 굉장히 일반화가 안 된 좀 특수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과에 대해서만 우리는 지금 논의를 하잖아. 사과는 단 하나의 재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논의를 일반화시키잖아. 그러면 어, 그러니까 전체 재화로 전체 재화에 대해서 일반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화 한 단위의 구매력은 얼마일까? 어? 일반화하면 원화 한 단위의 구매력은 뭐라고 표시를 할 수 있을까요? 구매력은 얼마라고 표시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사과 가격 분의 1이잖아. P사과. 그쵸?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요? 이거를 좀 잘 이해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얘기가 됩니다. 얼마가 될까요? 저것은 바로 P분의 1이요. 이 P라고 하는 것은 P는 여기서는 물가예요. 물가. 왜냐면 가격을 일반화시킨 게 물가잖아. 그쵸? 가격을 일반화시킨 것이 물가가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가격을 일반화시킨 게 물가. 이게 정말로 중요한 그런 얘기가 돼요. 네, 이걸 다시 한번 찍어볼까? 뭐야. 자, 그러면 원화 한 단위의 구매력은 분의 1이에요. 원화 한 단위 구매력. 다음에 뭐 외화 또는 달러와 외화 한 단위 구매력. 이건 얼마일까요?
똑같이 뭐 외국의 물가야 이게. 이거는 외국 물가. 됐지?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말한 그 구매력 평가가 말하는 환율의 정의는 뭐다? 통화의 가치. 통화의 가치는 뭐야? 구매력. 그래서 환율은 두 통화의 교환 비율. 그 교환 비율을 결정하는 게 가치죠. 그게 구매력. 어, 그래서 환율은 이렇게 나타내줘야 돼요. S는 구매력, 자국 통화의 구매력, 외국 통화의 구매력. 이렇게 돼요. S는 P를 P스타로 나누 P스타분의 P가 됩니다. 정말 그럴까? 우리나라에서 원 나는 언제 가치가 하락할까요? 오늘 가 상승하지. 가수이 높아지면 P가 높아지면 S는 상승하죠. 그쵸? 그래서 원화 가치 하락은 어, 외화 가치 상승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요. 외화의 가치가 언제 상승해? 이게 상승한다는 얘기는 P스타가 작아져야죠. 그러니까 S는 상승이지. 맞지? 우리 이거 배운 거잖아. 이게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 구매력 평가를 어떻게 도출하는지 이 지금 내가 이 실반에다가 쓴 게 엄청나게 중요한 뭐 그런 얘기가 돼요. 이거를 이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페리티를 이해하는 이제 첫 단계가 돼요. 첫 단계. 첫 단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요거 이제 요거 다 찍었나? 음, 이 페리티를 이해하는 어떻게 가장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절대로 금액의 평가랑 사실은 굉장히 유사한 그런 개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일물일가의 법칙. 여기 자꾸 이게 딴 거. 일물일가 법칙.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 또 원 프라이스라고 해요. 모든 재화가 항상 동일한 가격을 갖고 있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실은 어떤 재화의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이 되잖아. 그래서 어떤 재화의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데 시장에서는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냐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요가 별로 없는데 뭐 외국에서는 수요가 엄청나게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어떤 재화의 가격 그리고 그 재화의 다른 나라에서 가격은 틀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바나나가 있더라고. 이 바나나가 아프리카에 엄청나게 바나나가 많이 나는 뭐 그런 나라가 있다고 봐봐. 어, 거기가 어떤 나라일까? 그러면 아프리카 또 기근이 있으니까 바나나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뭐, 그래, 그래, 그래. 뭐 옥수수라고 보자, 옥수수. 그래서 옥수수는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이 옥수수 공급이 엄청나요. 미국의 옥수수 공급 엄청. 그러면 당연히 뭐 미국 사람 그럼 옥수수만 먹어? 당연히 아니지. 그러니까 옥수수 가격은 미국에서 쌀 수밖에 없어. 공급이 많으니까 옥수수 가격 싸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빈곤한 그런 남미의 어떤 그 뭐라고 하나 뭐 온두라스라고 한번 봐요. 온두라스 남미 이제 여기는 이제 굉장히 뭐 가난한 그런 나라. 그래서 옥수수의 공급이 별로 없어. 여기 낮고 대신에 옥수수 수요는 엄청나. 옥수수만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는 옥수수의 가격이 쌀까요? 비쌀까요? 하면 당연히 얘는 옥수수의 가격이 비싸겠지. 안 그래? 그래서 어떤 하나의 제약가 각 나라마다 가격이 틀릴 수가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왜냐면 물가 수준도 틀리고 각 나라마다 다 가격이 틀려. 그게 정상이야. 그런데 이 로우 오브 원 프라이스는 이 음? 가격은 그 재화가 갖는 가치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된다고. 근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그 가치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틀린데 가치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예를 보면은 미국에서 옥수수가 많아요. 그래서 뭐 옥수수를 갖다 버려 막. 진짜 옥수수를 갖다 버리거든. 너무 많아서 안 팔리면 갖다 버리고 막 그래. 온두라스에서는 이게 별로 귀하니까 이거는 막 엄청나게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옥수수 3개 받으면 이제 3개 좀, 10개 받으면 이제 어, 10개 받고 뭐 하루 종일 일하기도 하고 뭐 그런가 보지. 하여튼 그래. 그러면 그 옥수수의 가치는 사실은 다른 거야.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옥수수의 가격은 미국과 온두라스에서 틀려. 그런데 이 로우 오브 원 프라이스는 굉장히 오래전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아담 스미스 이 시절에 어떤 경제가 발전하기 전에 근대적인 경제가 발전하기 전에 생겨났던 그런 개념이에요. 얘는 뭐냐 그러면은 옥수수가 딱 하나가 옥수수가 있잖아.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어떤 성분이나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미국에 있건 온두라스에 있건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에서 온두라스로 여행을 가요. 어, 근데 미국에서 옥수수를 딱 하나 먹었어. 맛있네. 응? 그치. 이걸 먹으면은 칼로리가 어쩌고 얼마고 막 그러잖아. 근데 옥수수를 하나를 가지고 온두라스로 갔어. 그래서 온두라스에서 그 옥수수 뭐 먹었어. 그러면 맛이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똑같겠지. 똑같은 옥수수인데. 그래? 거기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도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옥수수를 먹음에 따라서 느끼는 효용, 그거는 똑같아. 그게 바로 옥수수의 가치라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의 옥수수 가격과 미국에서 옥수수를 먹는 그 느낌, 그리고 온두라스에서 먹는 그거
느낌. 그 미국에서 뭐 옥수수를 먹으면 무슨 100칼로리고 온두라스에서 똑같은 옥수수를 먹는데 뭐 200칼로리 그렇게 되지 않잖아. 그냥 똑같잖아. 그래서 그러면 옥수수의 가격은 미국과 온두라스가 같아야 돼라는 주장이에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펼칠 수도 있어. 뭐 미국에서는 옥수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옥수수를 뭐 매일 먹을 수도 있으면 뭐 온두라스에서는 옥수수를 거의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 일주일에 하나밖에 못 먹어서 그러면 밥만 마시는 것도 매일 먹으면은 그게 질린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온두라스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먹고 막 한 달에 한 번 먹고 이러니까 옥수수가 얼마나 맛있겠냐. 이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할 얘기는 없어.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동일한 사람이 어, 매일 옥수수를 먹는데 오늘은 미국에서 먹었어. 그다음에 그 다음날은 온두라스에 가서 먹었어. 어떤 동일한 사람이. 그 경우에 그 사람이 느끼는 맛은 똑같다는 거야. 그리고 그 영양소 똑같고 다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 그러면 가격은 똑같아야 돼. 왜냐면 그 사람이 느끼는 옥수수의 가치는 똑같잖아. 알겠죠? 그게 바로 로우 오브 원 프라이스예요. 오케이? 자, 이 로우 오브 원 프라이스에 따라서 어떤 재와 옥수수 이게 PI라고 PI. 근데 이게 온두라스 하여튼 지금 온두라스를 괜히 했는데 이제 이게 한국과 미국의 옥수수를 비교를 해준다고 봐봐. 이제 온두라스는 지워버리자. 한국과 미국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옥수수의 가격은 PI야. I는 옥수수. 그다음에 미국에서의 가격은 PI 스타일. 그쵸? 로우 오브 원 프라이스에 따르면 이게 같아져야 된다. 저걸 어떻게 같게 만들 수가 있을까? 이게 만약에 1,000원이야. 미국에서는 1,000원, 어, 0.8달러? 80센트라 봐봐. 80센트와 1,000원 같아져야 된대. 저걸 어떻게 같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저걸 어떻게 같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같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 한국에선 1,000원이래. 얘는 0.8달러래. 어? 둘의 뭐가 틀려? 단위가 틀린 거야. 얘는 원화, 얘는 달러. 그래서 같게 만들어줘야 돼. 어떻게 같게 만들어줄까? 여기다가 s를 곱해주면 돼. 안 그래? 0.8달러 곱하기 s 하면 그게 1,000원이 되면 돼. 0.8달러를 환전해 주세요. 환전해 주세요. 환율을 곱해. 그게 그럼 원화가 나오거든. 어, 거기다가 원화가 나오거든. 그 원화가 1,000원이면 돼. 봤어? 그래서 0.8s야. 있어? 네, 이게 뭐다? PI. 그리고 좀 더 PI는 S, PI 스타일. 알겠죠? 이게 바로 Law of One Price. Law of One Price. 근데 얘는 어느 특정 재화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예요. Law of One Price. 어떤 특정 재화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데. 그쵸? I라고 하는 재화. 그런데 절대적 구매력 평가는 이게 PI가 아니라 P야. 둘이 굉장히 유사하죠. 얘는 절대적 구매력 평가, 얘는 로우 오브 프라이스. 둘이 굉장히 유사해.
그래서 모든 재화에 대해서 로우 오브 원 프라이스가 성립을 하고, 그리고 그 재화를 사용하는 어떤 가중치 비중이 두 국가 간에 똑같다라고 하면은 어, 절대적 구매력 평가는 자동적으로 성립을 합니다. 근데 뭐 그걸 알아두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요. 자, 그러면 만약에 PI가 I는 옥수수 근데 이렇게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 한국에서의 옥수수의 가격이 비싼 그런 상황이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재정 차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재정 차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차익 기회가 발생합니다. 미국에서 옥수수가 싸잖아. 그러면 미국은 한국으로 옥수수를 수출하죠. 그러면 그러면 한국에서 옥수수 공급이 증가해요. 그래서 PI가 하락하겠죠. 요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그 재정 거래예요. 그래서 만약 수출입에 수출입이 자유롭고 무역 장벽이 존재하지 않고 거래 비용이 0이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됐어요. 물건 가격이 같아진다. 양국의 물건 가격이 같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그런 얘기가 돼요. 이상적인 그런 얘기가 되고, 그래서 로우 오브 원 프라이스가 절대적 구매력 평가랑 엄청나게 유사한 그런 개념이다.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그럼 절대적 구매력 평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절대적 구매력 평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의미가 뭐야? 만약 이게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면
이 의미는 무엇인가요? 절대적 구매를 평가의 의미. 이거를 번역을 시키면은 얘는 이렇게 돼 있잖아. 얘를 번역을 시키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파란색 어디 갔어? 파란색 이건가? 얘는 무엇인가? 얘가 바로 Q야. Q. Q는 무엇이었을까요? 실질 환율이야. 그래서 절대적 구매력 평가가 성립을 하면은 실질 환율은 어 실질 환율은 1이 된다. 응? 그럼 실질 환율이 1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실질 환율이 1이라는 얘기는 어, 양국의 물가 수준이 동일하다는 그런 얘기거든. 실질 환율이 1이라는. 그래서 우리 실질 환율 배웠잖아요. 그래서 절대적 구매력 평가가 이렇게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실질 환율이 현실에서 1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뭐 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드물죠. 실질 환율이 1이 되는 게 굉장히 드물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 현실에서 절대적 구매력 평가가 성립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바꿔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바로 요 절대적 구매력 평가 성립하는 경우, 이 경우는 우리가 이게 언제 성립하냐 그러면은 경제가 장기 균형일 때는 성립한다고. 그래서 얘는 절대적 구매력 평가에 의한 환율, 다른 환율, 얘는 장기 균형 환율이에요. 장기. 그냥 장기의 균형에서 성립한다라고 보거든. 그래서 얘는 장기 균형 환율이. 절대적 구매력 평가. 만약에 지금 경제가 장기 균형 상태에 있다. 그러면 환율은 절대적 구매력 평가에 따른 환율이라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절대적 구매력 평가는 화폐의 중립성에 기반해요. 또 굉장히 중요한 화폐의 중립성. 그래서 화폐의 중립성은 무엇이냐 하는 얘기는 화폐를 화폐의 양을 변화시키는 그런 행위, 정책, 델타 M이야. 이 델타 M을 변화를 시키면은 명목 변수에는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얘는 실제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화폐의 중립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찍어봅시다. 이 화폐의 중립성이 어떤 정의야. 그래서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
만약에 이제 화폐의 양을 2배로 증가시켰다 봐요. 화폐가 M에서 M2로 2배로 증가했다는 얘기지. 그럼 화폐가 2배로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 화폐가 2배로 증가를 하잖아요. 이렇게. 당연히 물가는 2배로 증가하겠지. 물가가 2배로 상승. 있어? 그거 2배로 상승하면은 구매력은 어떻게 될까요? 구매력은 절반으로 하락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매력은 절반으로 하락하고 화폐의 가치도 절반으로 이 구매력이 뭐야? 구매력은 이거 화폐의 가치잖아. 화폐의 가치. 화폐의 가치도 절반으로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환율은 S에서 이거 S에서 ES로 증가를 하겠죠. 왜 그러냐면 이 S는 뭐야? 이 S는 P를 비슷하다는 건데 지금 P가 2배가 됐잖아. P, 2P잖아. 이렇게 되니까 그치? 2배가 된 거. 자, 그러면 Q는 어떻게 될까요? Q는 어떻게 될까? Q는 원래는 S P 스타 이거였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 ES P 스타는 그대로고 EP예요. 얘는 이거 똑같아. 그치? 똑같아. 그래서 Q는 변함이 없어요. Q는 그대로. 그랬어? 자, 여러분 일단 쓰세요. 네,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줄게. 자, 다시 설명을 하면은, 자, 봐봐. M이 2배로 증가를 했어요. 그럼 물가는 2배가 되고, 물가가 2배가 된다는 얘기는 구매력은 뭐야? 물가 반배려야죠. 물가가 2배가 된다는 얘기는 구매력은 절반으로 떨어져요. 됐죠? 그리고 절대적 구매력 평가에 의한 환율은 이렇게 정의가 돼요. 지금 P가 2P가 됐잖아. 그치? 환율은 2배가 되는 거야. S는 P를 피스타로 나눈 거. 근데 여기 2가 들어왔잖아. 이거 2배야. 환율 2배가 돼요. 원화의 가치가 절반이 됐잖아. 그럼 이 상황에서 Q는 어떻게 되냐? Q는 그대로예요. 예전에는 화폐가 증가하기 전에는 SP 스타를 P로 나눌까? 근데 지금은 요거. 근데 분자 분모에 다 2가 있어. 그러니까 다 지워버리면 결국에는 과거와 똑같아져. 그래서 이 명목 환율이 S잖아. 명목 환율은 2배로 증가해요. 그러니까 명목 환율은 영향을 받았잖아. 명목 변수.
그치. 실질 배수, 실질 환율은 어때? 그대로지. 이게 바로 화폐의 중립성인데, 이를 화폐의 중립성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또 사진으로. 그래서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절대적 구매력 평가의 어떤 한계는 무엇일까? 어, 절대적 구매력 평가의 한계라는 얘기는 이 절대적 구매력 평가가 현실에서 잘 성립하지 않는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얘기예요. 왜 현실에서는 잘 성립하지 않을까요? 절대적 구매력 평가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음, 거래 비용이에요. 거래 비용. 현실에서는 거래 비용이 존재를 해요. 이 거래 비용은 무슨 무역 관련 운송비, 어? 그다음에 뭐 보험료 이런 게 있잖아. 그다음에 뭐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래 비용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또 한 가지는 모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현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모든 재화는 무역 가능하지가 않아요. 교역이 불가능한 재화가 있어. 재화 또는 서비스가 존재해요. 주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각 국가의 어떤 물가가 틀려질 수밖에 없는 거야. 모든 국가의 물가가 절대적 구매력 평가가 성립을 하면은 양국의 물가 수준이 같다라고 했잖아. 그쵸? 양국의 물가 수준이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절대적 구매력 평가가 성립을 하는 건데 현실에서는 왜 절대적 구매력 평가가 잘 성립 안 하냐? 재화가 틀려. A국에서 존재하는 재화와 B국에서 존재하는 재화 자체가 틀리다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재화가 미국에 없을 수도 있어. 왜 미국에 없냐? 아니, 미국에 없는 이유는 미국 사람을 필요로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교역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비교육제라고 그래요. 비교육제예요. 뭐를 비교육제라고 그래요. 뭐라 비교역제. 비교육제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역 장벽이 존재해요. 그래서 양국 간에 물가가 같을 수가 없어. 물가가 같거나 아니면 뭐 재화의 가격이 같을 수가 없어요, 양국 간. 이 무역 장벽은 뭐 관세, 쿼터 그런 거죠. 예. 그다음에 또 이게 근본적으로 틀린 거는 어, 완전 경쟁 시장, 시장 경쟁도가 틀려.
완전 경쟁 시장이라 좀 뭐 시장 경쟁 정도. 다른 이제 국가 간의 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 어떤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면은 독점 시장이나 과점 시장보다 가격이 낮거든요. 가격이 낮다고.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울수록 가격은 낮아져. 독점에 가까울수록 가격은 높아지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쩔 수밖에 없는 일인데, A국에서는 어떤 재화가 완전 경쟁에 가깝고, B국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독점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가격이 같겠어? 안 그래? 당연히 틀리겠죠. 그리고 시장 자체의 크기가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재화의 가격이 양국에서 갖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며 모든 재화의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양국 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는 틀리겠지. 어떻게 물가가 같아질 수가 있겠어. 그죠?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는, 잠깐 누가 와서, 잠깐.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정말 엄청난 그 제약 조건인데, 이 절대적 구매력 평가는 교역 관계에만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는 데 있어서 뭐 일물일까, 뭐 교육을 해가지고 좀 이런 얘기만 있었지, 금융거래에 관한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수지만 보더라도 국제수지를 좌우하는 어떤 두 가지 축은 경상거래, 무역, 재화, 서비스, 수출입, 그거와 다른 하나는 금융거래거든. 근데 이 지금 절대적 구매는 얘는 금융거래는 아예 그냥 배제를 했잖아. 그게 또 하나의 큰 제약 요건이 돼. 그거는 국가 간 금융거래를 고려하지 않았,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배제했다. 그런 얘기가 되죠. 저것도 엄청나게 큰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반영할 수가 있겠어. 근데 그 절대적 구매력 평가가 나온 그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110에서 120년 전이거든. 네, 그 전에는 그렇게 국가 간의 어떤 금융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역 관계에서 그 환율은 무역 관계를 에서 결정된다. 그러면 그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환율은 통화의 교환 비율이잖아. 두 통화의 교환 비율이 환율인데, 그럼 당연히 가치에 따라서 환율이 가격이잖아, 가격. 그럼 가격은 뭐에 따라 결정돼? 가치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런 시각에서 접근한 것이 바로 이 구매력 평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무역 관계에만 집중을 하고 금융 거래는 배제할 수밖에 없었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절대적 구매력 평가 또는 일물일가의 법칙,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어, 쓰이는 경우가 바로 빅맥 지수라고 있어요. 빅맥. 이 네, 우리 인덱스라고 그러나 인덱스.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빅맥 인덱스를. 그래서 이거는 어, 빅맥이라고 하는 그 맥도날드 있잖아. 맥도날드 빅맥 거기에 일몰일가 법칙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어, 일몰일가 법칙을 적용을 해서 그 빅맥의 어떤 양국 간의 가격에 따른 환율을 결정을 하고 그 환율과 실제 환율을 비교를 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실제 환율이 고평가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얘는 빅맥의 가격. 우리나라의 빅맥 가격은 뭐 예를 들어 3,600원이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4달러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가격, 우리나라의 빅맥 가격과 미국의 빅맥 가격에 기초를 해서 환율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얼마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10초만 생각을 해봐. 환율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10, 9, 8, 7, 6, 5, 4, 3, 2, 1. 바로 일몰일가 법칙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는 S, E 스타 M 이렇게 돼야 되고 S는 얼마냐? PM을 PM 스타로 나누면 돼. PM이 얼마야? 3,600. 스타 M은 4. 그럼 얘는 900으로 딱 떨어지네. S는 얘는 PPP지. PPP. PPPS는 900원이에요. 1달러는 900원. 그 얘기예요. 실제 환율은 얼마다 하면 뭐 1,400원이라고. 실전 1,400원이야. 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세요. 어느 게 더 높아? 이게 더 높은 거지. 실제 환율 높지? 자, 그러면은 원화는 지금 여기 보면 원화는 고평가돼 있나요? 저평가돼 있나요? 원화가 현실에서 실제 현실에서 저평가돼 있는 거야, 고평가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 환율은 900원이야. 환율은 이게 뭐야? PPP의 환율은 장기 환율, 장기 균형 환율. 그래서 환율은 900원이어야 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환율이 900원이야? 아니죠. 얼마야? 1,400원. 환율이 너무 높네. 어? 현실에서 환율이 너무 높구나. 그러면 원화는 고평가돼 있는 거예요? 저평가돼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환율이 너무 높대. 그럼 원화는 고평가돼 있는 거야? 저평가돼 있는 거야? 환율이 높은 건 뭐야? 외화의 가치가 높은 거죠. 그렇죠? 원화의 가치는 낮은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원화는 저평가돼 있는 거지. 이런 상황은 현실에서 저평가가 돼 있는 거죠. 이 달러는 고평가돼 있는 거. 이 얘기는 미 달러와는 현실에서 고평가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요 예를 굉장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바로 어, 빅맥 지수? 빅맥 지수의 어떤 효용, 빅맥 지수를 왜 만드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 빅맥 지수를 그냥 만들진 않잖아. 그게 왜 우리가 그걸 보고 뭘 느낄 수가 있나? 그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맥도 한번 찍어주죠.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절대적 구매력 평가를 끝낸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상대적 구매력 평가로 넘어가야 되지만, 어, 우리가 이걸 이제 보강을 하는 거라서 상대적 구매력 평가를 만약에 다 끝내버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구매력 평가를 실제 강의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상대적 구매력 평가 좀 남겨두고 이자율 평가, 유위험 이자율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유위험 이자율 평가. 이 유위험 이자율 평가를 도출을 하는 걸로 이제 보강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1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1원. 근데 사실 저게 1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상관없어. 이게 한 단위의 통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투자하는 방법은 두 가지. 첫 번째는 국내 투자. 두 번째는 해외 투자예요. 그렇죠? 국내 투자, 해외 투자 있는데 국내 투자를 1원을 1년 동안 투자한다고 봐요. 1년. 처음 지금 T 시점에 1원이 있어요. 그쵸? 이거를 T 플러스 1 만기에 투자를 해요. 그럼 얼마를 받을까요? 얼마를 받을까? 당연히 원금 플러스 수익률이겠지. 여기 I라고 하는 것은 어, 수익률이에요. 그냥 수익률이 아니라 국내 투자 수익률. 있어? 국내 투자 수익률. 여러분이 뭐 투자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본다면 그냥 저금을 한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금. 내가 뭐 1원을 저금을 했더니 이자율이 몇 퍼센트다 하는 거 있잖아. 그때 바로 저 이자율이 I에 해당하는 거예요. I가 이자율이야. 그쵸, 여러분? 자, 그 다음에는 만약에 해외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해외 투자. 이것도 똑같이 만기는 1년이 돼야 될지. 항상 만기는 같아야 돼. 만기가 같다라는 점에 유의해 주세요. 얘는 어떻게 될까? 1원을 투자하는 거 똑같이. T 시점에 1원. 그럼 얘를 어떻게 미국에 투자할 수가 있을까요? 어, 일단 당연히 환전이 필요해요. 그럼 1원을 환전을 하면 얼마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편안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로 동원을 하면은
당연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원을 환전을 했어요. 그럼 얼마일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1원을 환전을 했더니 그것은 얼마인가? 어허? 이거는 인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잘 어 생각을 한번 해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고방식이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고방식이라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거를 잘 이해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아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인제 그게 잘 안 됐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인제 그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 1 원을 환전하면 얼마일까? 얼마 달러요? 달러. 1 원을 환전. 지금 환율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어. 어. 만약에 지금 환율이 1,000원이라고 봐봐. 그럼 그건 얼마야? 지금 환율이 1,000원이에요. 그러면 1 원을 환전을 하면 얼마가 돼? 1 원을 환전을 하면 얼마 달러야? 1000분의 1 달러죠. 1000분의 1 달러. 그쵸? 1000분의 1 달러인데 그 1000이라고 하는 게 뭐야? 그게 환율이었잖아. 1 원을 환전을 하면은 이렇게 돼. S분의 1이야. 근데 지금 현재 시점 T죠. 그쵸? 1 원을 환전해서 받는 돈이 그럼 저 돈을 1 년간 인제 투자를 하죠. 1 년간. 1 년간 투자를 하면은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이건 얼마가 돼야 되나? 얘를 참고를 한번 해 봐. 얘를 참고를 해서 한번 써 봐 한번.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 1 원을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버냐? 당연히 달러지. 이게 원금이고 원금 플러스 수익률. 근데 얘는 I가 아니라 X자가 돼. 얘는 해외 투자 수익률이 돼. 그래서 1년 후에 이 돈을 받아요. 자, 1년 후에 저 돈을 받아서 인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겠지. 어, 한국으로 복귀. 한국으로 복귀를 할 때 당연히 원화로 바꿔야 되겠지. 요 돈을 원화로 바꾸면 얼마일까요? 이 돈을 원화로 바꾸면 얼마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 원화로 바꾸면 얼마? 원화로 바꾸면 얼마가 돼야 될까? 이런 거 인제 굉장히 잘 생각을 해야지 자신의 인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이 되는 거지. 근데 모르면 그냥 외우면 돼요. 저거를 원화로 바꾸면 얼마가 될까요? 하는 거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 1 원을 원화를 달러로 바꾸면은
ST분의 1이래. 그러면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얼마일까요? 얼마가 돼야 될까? 예를 들어서 1달러가 1,000원이야. 1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얼마? 1,000원. 근데 1,000원이 뭐야? 환율. 그럼 S를 곱해준 거네. 1 곱하기 S. 그쵸? 얘를 해주면은 이거에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이거지. 가지고 있는 달러는 얘예요. 얘에다가 S 얘를 곱해줘야 돼요. T 플러스 1 시점에서의 S를 곱해줘. 우리가 이 T 플러스 1 시점에서의 S를 알아? 잘 모르지. 그러니까 얘는 예상치야, 예상치. 2. 이거 2야, 2. expected.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그래서 이 유이하이달 평가는 양국의 수익률이 같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수익률이 같아져야 돼.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수익률. 그다음에 어, 뒤에다 그냥 해줘. T. 얘가 바로 expected. 얘는 또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 그러면은 expected 이렇게 T 시점에서의 expectation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어. 똑같은 표시예요. 똑같은 표시. 그래서 이게 바로 요 위험이자 평가야. 알겠죠? 요 위험이자 평가인데 어, 이거를 좀 더 어떤 가독성 있게 내지는 좀 더 의미 있게 표시해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거예요. 얘는 얘가 바로 이자율 갭이 되지. 이자율 갭. 국내 이자율에서 해외 이자율 뺀 거. 이자율 갭. 그다음에 얘는 어, 예상 또는 기대 의 환율 변화율. 그래서 이자율 갭은 예상 환율 변화율과 같아져야 된다. 이게 유의미달 평가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 그러면 이렇게 바꿔요. I는 뭐다? 네, 자 수익률. 이건 뭐다? 이거는 해외 투자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해외 투자 수익률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이자, 다른 하나는 환율에 대한 거. 맞죠? 두 개의 컴포넌트가 있어요. 해외 투자는 이렇게 두 가지로 알아두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거를 알아도 되고, 두 번째 거를 알아도 상관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둘 중에 이제 좋은 걸로 골라서 알아두시면 되고,
됐죠? 아, 어느 게 더 좋아 보여? 아, 근데 이걸 더 많이 써, 1번을. 1번을 훨씬 더 많이 써. 그리고 왜 얘를 이제 유위험이라고 하냐? 그거는 이제 실제 수업 시간에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보강을 하면 굉장히 많은 걸 배워요. 그래서 벌써 오늘 반을 배웠지, 반을. 이거를 수업 시간에 하면은 좀 더 이렇게 천천히 배울 텐데, 하여튼 이 보강으로 하면은 굉장히 빨리 하더라고. 보강에서는 이제 압축적으로 알려주는 거지. 아유, 이것도 이제.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가장 중요한 건 페리티는 무엇인가? 페리티는 등과 관계다. 뭐뭐는 A는 B. 근데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고, 성립해야 하는 관계. 그럼 언제 성립해? 그럼 균형에서. 이게 장기 균형에서 성립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 경제 이론에서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래서 페리티는 국제 금융 이론에서 항상 균형 조건으로 사용이 돼요. 근데 좀 하여튼 그렇게 알아두고 크게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구매력 평가, 다른 하나는 이자율 평가. 그다음에 구매력 평가는 절대적 구매력 평가, 상대적 구매력 평가를 나눈다. 그다음에 이자율 평가는 유위험, 무위험으로 나눈다. 물론 거기 실질 이자율 평가는 그건 이렇게 막 일단 다른 걸 다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고 가장 기본 되는 게 절대적 구매력 평가다. 절대적 구매력 평가, 이거는 전체 경제에 대한 거. 그래서 얘 화폐의 구매력은 물가로 판단을 해준다. 그러니까 물가 역수야. 그런데 이게 전체 경제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상품에 대한 걸로도 표시를 해줄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일몰일가의 법칙. 그래서 모든 재화 일몰일가 법칙에 성립을 하고 비교육제 이런 거 다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적 구매력 평가의 한계라고 주어준 거 있죠? 그게 이제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리고 모든 재화에 대해서 일몰일가 법칙이 성립을 한다라고 하면은 절대적 구매력 평가도 자동적으로 성립이 돼요. 네, 그런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절대적 구매력 평가의 의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절대적 구매력 평가 성립을 하면은 실제 환율은 1, 그리고 양국의 물가 수준은 같다. 어, 그리고 화폐적 중립성이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정도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장기 균형 환율이다. 빅맥 지수, 빅맥 지수. 어떻게 빅맥 지수로 환율을 뽑아낼 수 있고 그 환율과 실제 환율을 비교를 해서 자국 통화가 저평가됐네, 고평가됐네 이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위험 이자율 평가 같은 경우에는 어, 환율은 어, 양국의 투자 수익률이 같아지도록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보강에서 이해가 안 갔던 내용, 뭐 그런 거, 그리고 상대적 구매력 평가, 무위험 이자율 평가, 이런 거는 수업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수업 시간에서 이제 만나기 전에 이 보강에서 지금 한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이해를 하고, 뭐, 사실은 이제 수식을 보면은 막 엄청 어려운 수식은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 구매력 평가 같은 경우에 수식이 얼마나 쉬워. 알았어? 수식을 외울 필요 없어. 그 실질 환율 그 수식만 알면 되잖아. 그리고 이 위험 이자율 평가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어려워 보이지만은 어, 이거를 이제 도출을 하면 상당히 좋고, 그리고
도출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자율 캡하고 환율의 기대 또는 예상 변화율이 같다 이렇게 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거는 사실은 크게 아니, 그러니까 뭐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고, 그리고 뭐 난 이해가 안 돼서 외울래. 그래서 외운다라고 하더라도 뭐 수식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수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그러니까 수식을 이해를 하면은 그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지 뭐. 그래요. 그리고 그 어, 이해를 하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해가 안 가면은 그걸 암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그런 내용을 잘 복습하기 바랍니다.